결국 이 레이어링, 지하철, 뭐 항공, 앞으로 나올 뭐 미래 교통수단인 뭐 이제 드론 택시에서 넘어간 이제 EV톨이라던가, 네네. 아니 뭐 오늘 다룬 뭐 하이퍼루프라던가, 이 결국 이 레이어링을 많이 해야 네네. 그 우리가 3차원의 존재인 인간이 진짜 3차원답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을 바꿀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기술과 사람을 잇는 모빌리티 팟캐스트. 오늘도 현대 진행형.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분은 과학과 기술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계에서 으르렁 거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우리 엑소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 좋겠다 싶은데, 서울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네. 특히 퇴근 시간 뛰어가는 게 더 빠른데를 넘어서 잠깐만 걷는 게 더 빠른데라고 그럴 생각이 때도 들 때가 있죠. 있어요. 맞죠. 그 생각 그 한 번씩 드시죠. 상습 정체구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또 그거 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명절에 차 막힐 때나 그럴 때 다 똑같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도대체 제일 앞에 차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을까? 왜 안 갈까? 네.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지. 근데 그게 일본에서 연구를 한번 해본 게 이 원형 굉장히 큰 도로에 자동차를 이제 일정한 개수의 자동차를 넣고 이제 그 일정한 속도로 가라고 한 거죠. 그럼 거기는 신호등도 없으니까 같은 속도면 시속 100이든 시속 200이든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 역시나 이게 유령 정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란 게 결국 자유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꼭 딴짓을 해요. 아, 운전하다가 가끔 하다가 뭐 이제 뭐 갑자기 옆차선 끼어들거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 보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뒤에 있는 차는 앞에 상을 모르니까 브레이크를 점점 뒤로 갈수록 보조적으로 밟다 보니까 이런 유령 정체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영화 보면은 막 하늘을 나는 차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기술 발전이 맞아요.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아직도 도로 위의 정체를 견디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지. 네네. 이동은 원래는 사람들이 뭐 걸어 다니던 시절부터 네. 내가 그냥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만큼만 갔었는데 산업혁명 때 이제 철도가 등장을 하면서 정시성의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정시성.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고 어딘가 내리고 그러니까 그 정해진 시스템에 맞춰서 사람이 움직였는데 나중에 이제 엔진이 작아져서 자동차가 탄생을 하면서 그 정시성을 파괴를 한 거죠. 다시. 네. 그래서 결속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열차나 비행기처럼 정해진 시간에 사람을 맞추는 걸. 근데 자동차 모빌리티는 연속 시스템이에요. 이음매가 없어요. 그냥 내 집 앞에서 타갖고 목적지 도호까지 내리지 않고 그냥 쭉 갈 수 있잖아요. 그런 편리함 때문에 정체가 이제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게 시스템화돼서 움직인다면은 빈틈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네네. 그래도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확실히, 그러니까 모두가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많이 줄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약간 이제 과도기. 자율주행차 한 30%, 네네. 나머지 한 30%. 이럴 때는 오히려 더 복잡해질까요? 연구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그 말 그대로 100% 자율주행으로만 시스템이 통일이 된다면 네. 불필요한 정체는 안 생기겠죠. 그쵸, 정체조차 예측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일반 차가 아무래도 섞여 있기 때문에 정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을 가까운 시일 내에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우리가 뭐 막히는 거, 도로 위에서 시간 보내고 낭비하는 거 참 스트레스가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진행용에서는 도시 이동의 새로운 개념, 레이어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옷 입을 때도 레이어링 잘하면 되게 맞아요. 멋있잖아요. 네. 효율도 더 맞아요. 있는 옷들을 막 이렇게 입어서 효율도 더 올릴 수 있고. 그렇죠. 이 효율성이라는 게 이동에서 진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공간을 다시 설계하는 이슈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교통 관련 주제가 지상에 집중돼 있었다면 네. 지하와 또 하늘 공간을 활용하는, 그래서 겹겹이 층별로 다른 어떤 개념을 도입해서 도시의 이동을 좀 더 개선해 보자, 이런 개념입니다. 전 전적으로 이게 동의하는 게 네네. 사실 우리는 이 높이라는 개념과 지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3차원에 사는 존재니까 네네. 유독 이동할 때만 땅에 붙어서 2차원만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맞아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차는 자연스럽게 막힐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사는 곳은 3차원인데 이동할 때만 붙어서 가니까 막히죠. 다 거의 병목 현상이 생길 그렇죠. 수밖에 없네요. 그 차원적으로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레이어링, 지하철, 뭐 항공, 앞으로 나올 뭐 미래 교통수단인 뭐 이제 드론 택시에서 넘어간 이제 EV톨이라던가, 네네. 아니 뭐 오늘 다룬 뭐 하이퍼루프라던가, 이 결국 이 레이어링을 많이 해야 네네. 그 우리가
3차원의 존재인 인간이 진짜 3차원답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근데 레이어링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금 지하철 다니고 있죠. 하늘은 네. 비행기가 다니죠. 이미 지상, 지하, 하늘 구조가 있는데 네. 지금 레이어링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다르죠? 그렇죠. 지금까지 없었던 개념의 이동 수단들이 이제 거기에 보완책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지상은 일반적인 자동차 이외에 로보택시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로보택시. 지하에는 자율주행차를 위한 전용 터널을 뚫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하늘은 첨단 항공교통 그 산하에 있는 개념의 뭐 도심항공 UAM으로 권역별로 층층이 나눠서 좀 입체적으로 쓰자, 이런 개념이 이제 도심 모빌리티의 레이어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교통수단이 다 여기 통합이 돼서 들어가는 개념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되게 흥미로웠던 게 네. 고가도로를 점점 없애잖아요. 예. 근데 아주 저차원적인 레이어라고 한다면 두 개로 가는 투 트랙으로 있는 고가도로가 오히려 이걸 왜 없애면 정체가 얼마나 심할까 네네. 싶은데 없애면 또 정체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 중국 상하이에 가면은 입체 도로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정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를 입체적으로 설계하는 것만이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다시 도시 교통을 처음부터 설계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네. 과연 어떻게 짜고 싶은지 우리 엑소님 그래서 그렇지. 어떻게 짜고 싶으세요? 저는요. 네. 발꽃 이렇게 바짝 꼈습니다. 고민해 보셨구나. 이게 번데기 앞서 주름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최선이다. 일단, 네, 예, 이게 일단. 최선이다. 근데 뜯어 고쳐야 될 몇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집단 지성으로 이런 설계는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약간 이게 플랫폼이 있으면 좋고 저한테 앱 같은 거. 네. 제안을 할 수 그렇죠. 있고. 그러면 이제 제한되는데 이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거는 이제 추천수가 많겠죠. 올라온 거는 보고 나름 합리적으로 보고 이거는 어느 정도 예산으로 고칠 수 있겠다. 고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비슷한 게 있어. 비슷한 게 길이 가는데 둘 다 오른쪽 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몰라서 이제 색깔로 주황 색깔 길, 파란 색깔 길. 그게 한 사람이 아이디어 내고 한 공무원분이 아이디어 내서 전국적으로 퍼졌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그거. 좋죠. 그런 맥락인 색깔만 따라가면 되는. 지금 약간 지하화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쵸, 맞아요. 그쵸. 근데 사실 지하화를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이게 뭐 쌓는 것처럼 레이어링이 되긴 하는데 저는 좀 솔직히 좀 무서워요. 왜요? 터널 들어갔을 때 그렇죠. 지하로 뚫려요. 근데 지하로 가면은 헉, 진짜로 여기서 빠져나갈 데가 없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실제 하거든요. 터널 가다 보면은 굉장히 자주 옆에 이제 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이기도 한데 완전히 터널이 이제 길게 되어 있다. 근데 네네. 환풍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다 했을 때는 어떤 재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뭐 터널을 이용할 때 그 어떤 뭐 질병 때문에 뭐 더 공포를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때문에도 일단 지하화가 많이 되게 되면 그 환경에 필연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뭐 썬큰 공간을 많이 만든다든지 지상과 연결돼서 햇빛이 내려오는 공간을 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 접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공항 같은데 무빙워크 룸 진짜 긴데 거기다가 멋지게 미디어 아트 해놓는 것처럼 사람들이 터널에도? 너무 답답하지 않게 그러니까 위험하고 거기에 정신이 쏟아지면 안 되지만 네네. 숨이 막히는 느낌이 안 들도록 조금 전시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앞으로는 좀 되지 않을까. 지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예전부터 우리가 지하하면 이제 하이퍼루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네. 단 몇 초 만에 몇백 킬로미터를 간다. 음.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단 2분밖에 안 걸린다. 네네. 하이퍼루프가 이게 실제로 상용화된 거는 아니죠. 이제 여전히 뭐 상상에 가까운 기술인 건가요? 상상도 아니고 상용화도 아니고 약간 기술은 있어요? 그쵸. 파일럿 단계 어느 정도는 되고 기술은 있네, 있다. 그러면? 실증 단계. 뼈대가 지금 세워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정 부지에는 몇 킬로미터 정도로 이런 하이퍼루프 개념의 그런 것들을 지금 시험 주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증까지. 근데 근본적으로 사실 궁금한 거가 안 나왔어요. 정확히 하이퍼루프가 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이동수단의 가장 큰 제약은 마찰이거든요. 저항.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바퀴 노면과의 저항이 있고 두 번째는 공기의 저항이 있죠. 네. 일본에 신칸센이라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 기차는 전 세계 기차 중에 제일 빨라요. 몇 킬로예요? 시속 600 정도 나오고요. 시민에 태우지 않고 그냥 테스트해서 800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원리가 공기의 마찰은 어쩔 수 없지만 바퀴의 마찰만큼은 없애보자 해서 초전도체 들어보셨죠? 네. 이 초전도체가 뭐 불가능한 게 아니라 모든 금속은 온도를 극단적으로 낮추면 초전도체가 됩니다. 근데 그 초전도체랑 자석을 갖다 대면요.
마이스너 효과라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 생겨요. 마치 N극과 N극처럼. 네네. 그러면은 이 철도 이 선로를 전자석이라 그래서 전기를 흘려주면 이게 자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N극, S극에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신칸센 기차 아래는 이제 합금을 이용해 가지고 액체 질소를 넣어서 온도를 떨어뜨리면 이 밑바닥을 초전도체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마이스너 효과로서 뜨겠죠. 네네네. 그런 다음에 앞으로 밀어보면 슝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아예 그냥 공기를 없애면은 시속 1300까지 나오지 않을까. 튜브 하나를 쫙 길게 깔아서 거기에 공기를 쭉 빼서 아진공을 만들면은 그치. 이론적으로 뭐 이제 초전도체 기술은 신칸센에 있으니까 그 기술 플러스로 진공 기술까지 더해지면은 600이 아니라 곱하기 1300까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아이디어로 만든 게 이제 하이퍼루프의 개념인 거죠. 참 쉬운데 네. 얘기만 들으면 쉬운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전히 잘 안 되는 거는 뭔가 기술적 장벽이 있거나 사람들이 원하지 않거나 좀 망설이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건데 네. 왜 아직도 현실화가 안 되는 거죠? 비싸서. 비싸서. 그냥 뭐 사람들 원하고 다 이게 돈이 될 것 같지만 아직까지 그 튜브를 만듦까지 괜찮아요. 그거를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들면 계속 빨아당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안정성 문제. 약간의 크랙만 있어도 그거는 진짜 큰 쫙 사고. 들어오면서 그치. 큰 사고 납니다. 이게 터뷸런스가 생기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상용화는 어렵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하이퍼루프 이야기한 거 이제 지하 관련한 네. 다양한 사례 중에 하나고. 네네. 근데 이거는 하이퍼루프도 그렇고 지금 관련한 다양한 실험들을 보면은 네. 사람보다는 이제 뭐 물류나 네. 뭐 택배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먼저 좀 지하로 이동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신도시 같은 데 가면은 쓰레기 버리는 거 네네. 어디다 딱 넣으면은 맞아요. 지하 그쪽으로 어딘가로 다 연결돼 연결돼가지고 있잖아요.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요? 근데 이런 것도 약간 하이퍼루프 기술의 좀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뭐 하이퍼루프랑은 좀 약간 별개라고 볼 수 있고 기압으로 하는 거는 아. 뭐 이제 압력을 없애는 거랑 네. 저기압으로 네. 떠안기는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네. 뭐 어쨌든 지하로 이동시키는 물류, 택배 이런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하 터널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단점이 통제된 환경이라서 변수는 줄일 수 있어. 뭐 고양이가 튀어나온다거나 무단 횡단을 누가 한다거나. 그래서 훨씬 사고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우리 지하 터널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서 잘 안 터지거든요, 인터넷. 맞아, 그리고- 내비게이션 잘 안 터지더라고요. 맞아요. GPS도 GPS도 안 되고. 네. 네.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뭐 스위스에서는 이 카고 스테랭이라는 지하 전용 물리망 프로젝트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고 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이 화물이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5%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화물을 그냥 지하 쪽으로 다 몰아놓으면은 훨씬 더 분산 효과가 생기니까 뭐 이제 정체도 없을 거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 물론 그 화물도 자율차로 이제 딱 그쵸. 해서 아예 지하는 화물 택배 쪽으로 쫙 보내고 네네. 뭐 지상은 뭐 이제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이 운전하고 뭐 같은 맥락으로 버스 전용차로 제가 도입되면서 그래도 좀 분산 효과가 생긴 것처럼 그렇죠. 네네. 이렇게 분산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하를 만들 때 그 지하에 어떤 이동 수단을 옮길 수 있을까를 봤을 때 네. 뭐 이제 스위스 정부에서 이제 카고 스테링이라는 지하 전용 물류망 프로젝트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현실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과학 그림 그리기 대회 뭐 이렇게 하면은 항상 항상 하늘이 등장했던 뭐 지하로 뚫어서 가요, 하늘에 날아서 가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네네. 이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했었던 도시 레이어링 구조에서 네. 핵심으로 꼽히는 게 뭐냐면 로봇 택시 그리고 네. PBV거든요. 네. 이유가 뭘까요? 로봇 택시의 장점은 24시간 일단 호출이 가능하고요. 운전자를 마주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죠. 편안합니다. 이동 중에. 그다음에 교통체증도 완화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소비를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수단 중에 하나로 도입됐을 때 우리 사회에 줄 수 있는 편익이 굉장히 많은 수단인 거죠. 네. 그리고 PEV가 이 레이어링 개념에서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제 지하와 지상과 하늘 공간을 좀 층층이 나눠서 잘 연계해서 쓰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도심 첨단 항공교통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이 어딘가 버티포트에 착륙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그 다음 거점까지 수송을 맡는 역할을 PBV가 맡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가 그리는 미래 모빌리티의 청사진에도 그 개념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조각을 이루는 PBV가 실물로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바로
기아의 PB5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PB5는 사람을 태우고 또 물건을 싣고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변환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또 휠체어 이용자 같은 어떤 사회적 교통 약자들, 이 사람들이 뒷문으로 타지 않고 자연스럽게 옆을 이용해서 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팩토리에서 완성돼서 나온 휠체어로 탑승할 수 있는 최초의 자동차라고 하더라고요. 기아 PB5가. 이게 어떤 의미로 저한테는 다가오냐면 네네. 실제로 이런 모두에게 열려 있는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뭐 다른 지역, 약간 도시 외곽으로 가는 경우엔 그거에 맞춰서 특화된 차량을 사용할 것이고, 장애인들이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네네. 이동성이 보장되는 그런 차량을 따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타서 뭐 학교로 가거나 아이들이 네. 탈 수 있는 곳에는 아이들에게 맞는 공간이 있는 그런 자동차 차량을 쓴다고 해야지만 네. 결국엔 내 차를 갖고 이동하는 거랑 동일하게 편리하면서도 뭔가 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각 차들을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PBV를 사용해서 목적에 맞게 조금씩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어떤 공공교통 그런 거잖아요. 네네. 이 부분이 돈이 있고 없고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창조하게 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게 PBV다 생각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와 서비스가 지금 가능하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는 이 랩 레벨에서, 그러니까 실험실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 같은 맑은 날씨에서 특정 제한된 환경에서 그렇죠. 99% 성공했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건 이제 사실 99%의 성공이 아니라 99.9999%의 성공에 이뤄줘야 될랑말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저는 이 회색 지대를 넘어와서 이 자율주행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수용이 되고 있는 지금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이미 통계적으로도 자율주행이 일반 운전자에 비해서 7배나 사고율이 높고, 미국에서는 한 보험사에서 너 자율주행 이거 하면은 보험료 50% 깎아줄게, 이런 보험 상품도 나왔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플러스로 이 자율주행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별의별 변수를 다 생각을 해야 돼요. 뭐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대자로 누워 있는다거나, 또는 뭐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오는 차가 온다거나, 그걸 현실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각각의 이런 자율주행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가상현실 세계에서 이 물리 세계를 구현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에는 이제 옴니버스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피지컬 AI를 계속 훈련하고, 거기서 수백 수천만의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역주행차가 왔을 때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것들 계속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확률이 99%가 아니라 99.99999%까지 올리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다. 자, 그럼 그렇게 네. 우리 어떤 알고리즘 말고 혹시, 그리고 수용성 말고 현 시점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이거는 좀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잖아요. 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의 자율주행은 하나씩 라벨링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빨간불일 때 멈춰, 초록불일 때 건너. 근데 그게 너무 많잖아요. 네. 네네. 근데 이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뭐 기존의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레이더나 라이더 센서를 씁니다. 레이더 라이더의 차이는 혹시 아시나요? 둘 다 이제 센서예요. 뭐냐면 뭔가 전자기파를 쏴가지고 반사돼서 돌아왔을 때 이 앞에 물체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고 어떤 물체인지를 보는 방식인 건데, 레이더는 이제 파장이 아주 긴 전파라는 걸 써요. 파장이 길다라는 거, 투과성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멀린 곳까지 위치 파악이 가능해서 네. 이제 사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죠. 두 번째로 라이다는 같은 전자기파인데 이제 적외선 계열이라서 훨씬 파장이 짧거든요. 즉 파장이 짧다라는 거는 투과성이 좀 약해요. 그래서 멀리까지 못 보지만 주파수가 짧기 때문에 단위 시간 동안 그 물건을 많이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물체들을 좀 더 회성도 높게 어떤 물체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기존의 자율주행 차들은 레이더나 라이더를 이제 병용으로 많이 포용해서. 써서 네. 이제 먼 거리랑 그 가까이의 자세한 거를 변수를 최대한 차단해가지고 안전감 있게 해보자라고 해서 자율주행차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잘 생각해봐요. 우리 운전자들 운전할 때 눈에 레이더 라이더 달려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우리는 그냥 뇌가 눈으로 있잖아요. 보죠. 뇌.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뇌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눈 가시광선으로 보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눈과 가장 비슷한 카메라로 이런 세상을 바라봐야 오히려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가.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특정 변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별의별 변수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계속 찍고 그거를 중앙 서버로 가지고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데이터는 많이 모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데이터를 결국에는 빠르게 가공해가지고 모든 자동차한테 다시 그 변수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대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잘하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나와서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또 가공해가지고 특정 변수 상황에는 이렇게 대처해라. 가장 큰 기술적 장벽인 그 변수 상황이 많이 확 깨지고 줄어들지 있다. 않을까. 많이 사람들이 타고 다닐수록. 우리가 알기로 네. 상용차를 이미 팔면서 자율주행에 가깝게 네네. 그 풀서피 드라이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용자가 많이 쌓여 있는 거는 테슬라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여전히 계속 테스트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뭐 구글의 웨이모도 있고 그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했었습니다만 현대차에서도 거의 뭐 레벨 4에 근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맞아요. 이거를 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타게 하면서 이거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라 바이럴을 계속 할 수 있느냐 네네. 아니면 기술이 어느 정도 고도화되기 전에는 우리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내놓지 않고 있겠다. 이런 포인트가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허들은 기술적 장벽은 대부분 넘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이미 뭐 그 3단계 기술은 충분히 구현을 할 수 있는 상태고 4단계는 이제 운전자가 필요 없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4단계 상용화 서비스에서는 운전석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아예 운전 장치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핸들이 없어지는. 그렇죠. 네.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일반적인 우리 시청자나 청취자분들은 아직 경험 못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없죠. 아마 지금 서울에서는 청계천에 가면은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버스, 운행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걸 타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알게 모르게 이미 저희가 경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도 출퇴근 때 신분당선을 가끔 타는데 네. 신분당선 그 열차는 조종하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맞아. 원격으로.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원격 조정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그 현대차 그룹 계열사 중에 현대 로템에서는 철도의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 현대자동차 그룹 그 산하의 계열사들 보면은 되게 재밌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현대로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KTX는 이제 프랑스의 떼제베의 기술을 받아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현대로템이 최신 KTX 모델은 직접 개발하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청룡. 네, KTX 그렇죠? 청룡 같은 모델. 네. 그래서 그런 기차 타보게 되면은 현대로템 현판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지하철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수출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네. 유럽 여행을 할 때 우리가 그 현대로템 로고가 박힌 기차를 탈 수도 있다. 그렇죠. 야. 근데 당연하게도 네. 이런 기존에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곳에서 자율주행 기술도 넣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걸 만들 수도 없는데 우리가 자율주행이 넣겠다는 의미는 없고 그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또 네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회사 중에 하나로 또 현대로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앞으로 다가올 모빌리티의 변화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미래를 위한 올바른 움직임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르다는 거는 긍정적인 방향인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또 안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는데요. 외부로는 어떻게 보면 딱 기사 제목 정도로만 알려지고 네. 그 디테일한 얘기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네. 네네. 이를테면은 최근에 현대자동차 그룹 AVP 본부에 박민우 사장이 새롭게 취임을 했습니다. 네. AVP는 Advanced Vehicle 플랫폼의 약자로 첨단차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요즘 흔히 말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SDV 전략을 좀 총괄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42닷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회사인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가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소프트웨어 중심축으로 이동하는 이 변곡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신임 사장을 뽑았고요. 네. 정말 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기존하고 좀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이런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인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그룹이 모셔널을 통해서 이 로보택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그 변화들 뭐 지상, 지하, 하늘 근데 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자동차 회사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동차도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장치가 이제 거대 산업으로 이제는 금속으로 껍데기 만들어서 파는 제조사가 아니고 이제 자동차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이 소프트웨어 이제 커다란 하나의 스마트폰이 굴러가는 기계라고 생각해야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현대가 지향하는 지향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이런 산업화를 할 수 있을까? 네네. 그리고 뭐 이런 무선 업데이트 기능,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결합된, 제가 알기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SDV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먼저 선도하는 회사가 네. 앞으로 이제 진짜 이런 큰 파일을 먹지 않을까. 음. 근데 저는 그만큼 하드웨어도 중요하고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현대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타보면 편하거든요. 하드웨어도 좋고 소프트웨어도 앞으로도 유망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대차 그룹이 이제 뭐 앞서 얘기 나온 것처럼 기술적 내재화도 잘하고 네. 전략적인 제휴관계도 잘 맺고 또 적재적소에 정말 유능한 인재들 지금 잘 데리고 와서 뭔가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자동차 제조사도 기존처럼 어떤 디자인이 예쁜 차, 성능이 좋은 차가 아니라 누가 차세대 모빌리티 생태계를 빨리 설계하고 또 그걸 실질적으로 상용할 수 있느냐 여기서 성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또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을 통해서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계속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고 네. 또 어떤 중간에 효율화를 추구를 하는 이런 차세대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네. 과연 우리 삶이 그만큼 실제로 더 좋아질까요? 여기에 대한 또 우리 출연자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100% 좋아진다는 네. 아니지만 전 좋아진다라고 좋아진다.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저의 니즈가 빨라졌으면 좋겠고 네.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고 누가 대신해줬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것이 자율주행 기술이 나오면은 해결이 일단 일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네.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많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네, 제가 굉장히 극한의 효율충이에요. 아, 정말 빠르게 정말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 해요. 이것도 개인의 선택일 수 있겠지만 네. 길거리에서 펑펑 썼던 시간들이 많았었다면 네네. 그걸 모아서 나에게도 투자를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요.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보고 네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좀 같이 있어지지 않을까. 그럼 엑소님 생각도 좀 긍정적인 저는 쪽이죠? 근데 그렇게 네. 생각해요. 네. 이 사람이란 게 계속 이런저런 움직이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기계가 인공지능이 다 해주니까 네네. 그 비율의 문제라 생각해요. 거의 90%는 더 나태해지는 사람이 나올 것 같고 누가 그럴까? 근데 상위 한 4% 한 1% 그런 사람들 그 시간마저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서 맞아. 이게 더 극단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일단은 뭐 그 속도가 빨라지면 좋아지는 장점이 분명히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눈 지하, 지상, 하늘로 확장되는 미래 도시의 이동 구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를 바꿀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오늘도 현대진행형, 오늘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엑소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김기범 여도은 엑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